네, 74페이지 필수분기 연습 풀어볼게요. 자, 1번 공장용 건물을 10만원에 매입하고 계약금 만원을 제외한 잔액 중 5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취득세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건물을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0만원에 취득세 2만원 해서 12만원 주고 산 거죠? 계약금 지급한 건 만원, 수표 발행 5만원, 그 다음에 약속어음 어음 발행한 거는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을 구매하고 어음 발행하면 미지급금. 그 다음 취득세는 건물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2번 건물에 대한 재산세 5만원 및 하재 보험료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거든요. 매년 내는 세금은 단기 비용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금과 공과금 5만원. 그 다음 보험료 낸 거는 보험료겠죠. 자, 3번 본사 사옥이 완공되어 공사비 잔액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건설 중인 자산의 계정 잔액은 30만원이다. 건물이 미완성 상태에 있을 때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잡혀있겠죠. 건물이 완공되면은 건설 중인 자산 빼면서 건물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대변에 현금 5만원이 건물가액에 포함.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자, 4번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90만원의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구입 당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40만원과 60만원이었다. 일괄 구입이죠. 토지하고 건물을 함께 쓰려고 사온 거예요. 그러면은 토지하고 건물가액을 시가 비율대로 나눠주면 되겠죠. 시가 비율이 4대 6이니까 36만원, 54만원. 자, 그 다음에 5번은 당사의 대주주로부터 공정가액 3만원인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공짜로 토지 받은 거니까 차변에 토지 공짜로 받아서 나오는 이익은 자산 수중 이익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예요? 3만원이죠. 토지 3만원, 자산 수중 이익 3만원. 자, 6번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50만원의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철거 비용 만원과 토지 정지 비용 5천원이 현금 지출되었다. 요거는 건물하고 토지를 사왔는데 건물은 부수고 새로 지을 목적으로 사온 거잖아요.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목적으로 사왔기 때문에 이 건물하고 토지 전부 다 땅값에 포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가액이 얼마가 돼요? 50만원에다가 철거비 만원, 그 다음에 토지 정지비용 5천원 해서 차변에 토지가 51만 5천원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 51만 5천원 되겠고. 7번 사용 중인 창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 철거하였으며 철거비용 15,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건물의 장부가액이 만원이죠. 취득가액 5만원, 감루 4만원이니까 건물의 장부가액이 만원이에요. 이 건물을 제거, 그럼 차변에 있는 건물을 대변에 빼고 감루 4만원 빼요. 자, 근데 이 기존 건물은 지금 신축 목적으로 철거하는 거잖아요. 신축 목적으로 부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빵원 받고 판 걸로 보라고 했었죠.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 철거 비용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8번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300만원에 구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가액 40만원의 공채, 공채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채라고 했었죠. 요거를 50만원의 현금으로 구입하였대요. 지금 당장에 시장에 나가면 40만원에 살 수 있는 거를 50만원에 산 거죠. 그럼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익이 얼마예요? 10만원이죠. 이 10만원은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준 돈이기 때문에 땅값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토지가액이 310만원이 되고 공채는 유가증권이니까 그 자산을 성격에 맞게 구분해서 쓰면 되는데 뭘로 하래요? 문제에서 단기매매증권으로 하라고 돼 있죠. 단기매매증권 40만원이고 대변의 현금 350만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사용 중이던 건물을 비사의 토지와 교환하였다. 건물의 공정가액은 30만원이다. 건물을 주고 뭘 받아왔어요? 토지를 받아왔잖아요. 그럼 건물을 줬으니까 건물을 빼요. 자, 건물을 주고 토지를 받아왔는데 이 토지가액은 준자산의 무슨 가액으로 잡아야 돼요? 이종자산의 교환이기 때문에 얘는 준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돼요. 그럼 준자산의 공정가액이 얼마예요? 30만원이죠. 토지가 3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차익이 10만원. 이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겠죠. 이종자산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차익만큼을 처분 손익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10번. 사용 중이던 건물을 B사의 토지와 교환하고 현금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건물의 공정가액은 30만 원이다. 그 건물을 B사의 토지와 교환을 했잖아요. 건물을 주고 뭘 받아왔어요? 토지를 받아왔잖아요. 건물의 장부가액이 얼마냐면요. 20만 원이잖아요. 얘를 주고 근데 또 뭐도 줬어요? 현금도 줬죠. 건물뿐만 아니라 현금을 추가로 지급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공한 자산이 지금 뭐예요? 건물하고 토지죠. 그럼 이 토지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 금액이죠. 자,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금액은 제공한 자산의 무슨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잖아요. 그럼 제공한 자산이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건물에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요. 현금이 있잖아요. 자, 건물의 공정가액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건물의 공정가액이 3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얼마 줬어요? 5만 원. 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총 얼마예요? 35만 원. 해서 차변의 토지가액이 35만 원이죠. 그 차액이 얼마예요? 10만 원. 10만 원만큼이 처분 이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용 중이던 건물을 B사의 건물과 교환하였다. 건물의 공정가액은 30만 원이다. 건물을 주고 건물을 받아왔잖아요. 건물을 제거해요. 건물 40만 원. 그 다음에 감루 20만 원. 제거. 자, 근데 건물을 주고 건물 받았죠. 동정자산의 교환이죠. 동정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금액은 제공한 자산의 무슨 금액으로 하라고 했어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20만 원이니까 차변에 건물 금액이 얼마가 와야 돼요? 2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의 지출.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76페이지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샀는데 건물을 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지출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추가적인 지출이 들어갈 건데 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 추가로 쓴 돈이 자산의 가치를 실제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이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그거를 자본적 지출이다라고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을 취득한 이후의 지출이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혹은 내역연수를 증가시키는 거 이걸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하고 이 경우에 해당이 되면은 분개가 어떻게 되냐면요. 차변에 자산을 증가시켜줘요. 건물이면 건물, 비품이면 비품. 차변에 자산 금액을 증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수익적 지출은 자산을 취득한 이후의 지출이 단지 현상 유지에 불과한 지출이다. 현상 유지이고 교체하거나 대체하는 거. 이러한 지출이다라고 하면은 얘는 뭘로 처리하냐면요. 추가로 나간 돈을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나간 돈을 단기 비용, 수선비, 수리한 걸로 보고 수선비로 처리해요. 자산을 취득한 이후의 지출은 그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이다라고 하면 자본적 지출. 단지 현상 유지, 교체하거나 대체하는 지출이다라고 하면은 수선비로 처리한다라는 거. 자, 그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 어떤 게 있느냐? 그 책에 보시면은 사례가 나와 있죠. 그 표에 보시면은 자본적 지출의 발생 사례는 다음과 같다. 1번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본래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자산이 된 거죠. 자본적 지출은 원래 썼던 자산보다는 뭔가 플러스 알파,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자본적 지출인 거예요. 2번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 다녔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죠. 자산이 원래 썼던 자산보다 더 좋아졌잖아요. 그러한 지출이면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원래 썼던 것보다 뭔가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게 자본적 지출이에요. 3번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피난시설 설치하면은 자산이 더 좋아지죠.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재해 등으로 인한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에 이용 가치가 없는 것에 복구. 원래 그 훼손되어 가지고 쓸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수리해가지고 그 자산을 쓸 수 있게 복구를 한 거예요. 그럼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죠. 저 5번 기타 계량 확장 증설 등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이러한 것이 자본주의 지출이죠. 자, 그다음 수익적 지출. 그 수익적 지출의 발생 사례 보시면은 1번에 건물 또는 벽의 도장은 페인트질이에요. 건물의 페인트질이 벗겨져 가지고 다시 칠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건물이 더 좋아져요? 그건 아니죠. 그럼 플러스 알파가 아닌 거예요. 수익적 지출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원래 썼던 거 있잖아요. 원래 썼던 걸 그냥 수리해서 새로 쓰는 게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다음 2번에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교체한 거잖아요. 유리를 교체하는 거. 그게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아니단 말이에요. 만약에 유리를 교체해서 자산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면은 맨날 유리 깨고 다시 끼워놓고 뭐 그러면 자산이 좋아지잖아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유리를 교체한다라고 해서 자산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수익적 지출. 3번에 기계에 소모된 부속품과 벨트의 대체. 4번에 자동차의 타이어 튜브의 대체. 5번에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읽어보면 전부 다 원래 있었던 거 원상 복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되면은 단기 비용, 수선비로 처리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77페이지 감가상각을 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은 여러분들이 회계 1급에서 혹은 회계 원리에서 그 각 방법 있잖아요. 정액법, 정률법. 이러한 방법들의 계산 방법을 다 배웠을 거예요. 세무 2급에서는 감가상각 계산 방법은 계산하는 거는 배우지 않아요. 그까지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 정액법이 어떤 거냐, 뭐 정률법이 어떤 거냐, 연수학기법이 어떤 거냐, 그 각각의 계산 방법은 배우지 않고 그냥 특징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책에 보시면은 이제 감가상각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만약에 건물을 1월 1일 날에 500원 주고 샀다. 그럼 차변에 건물 500, 대변에 현금 500이잖아요. 자, 이게 내역연수가 5년이었다라고 하면은 2년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2년. 잔존가치는 빵. 정액법으로 상각한다라고 할게요. 그럼 차변의 감가상각비 250, 대변의 감루 250이잖아요. X 2년도 말해도 차변의 감가상각비 250, 대변의 감가상각 누객 250 이렇게 분계가 돼요. 취득가액이 500원이었는데 내역연수에 걸쳐서 이렇게 상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취득원가 500원을 내역연수에 걸쳐서 이렇게 빼기 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다라고요. 감가상각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 정의가 읽어볼게요.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내역연수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절차를 말한다. 감가상각의 정의는 취득원가를 배분하는 절차예요. 감가상각은 시가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세요. 자산의 시가평가가 아니라 취득원가를 내역연수에 걸쳐서 배분하는 절차이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 계속 읽어볼게요. 감가상각비와 관련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으며 각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 원가로 보고되며 판매 및 관리 활동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산한다라고 돼 있죠. 당연한 거죠. 공장에서 발생한 거는 500번대 제조 원가, 공장 이외에서 발생한 거는 판관비로 처리하잖아요. 자, 이번에 재무상태표 표시 방법이 있는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표시를 해요? 만약에 X의 1년도 12월 31일이다. 이거는 건물의 취득가액이 500이죠.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감루 250.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 방법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이고 3번에 감가상각비 결정 요소가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알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알아야 돼요. 취득원가, 그 다음에 내역연수. 내역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내역연수가 종료된 시점에 남아있는 가치가 잔존가치이죠. 그 다음에 상각 방법. 이 네 가지를 알아야지 감가상각비 금액을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의 감가상각 방법. 그럼 상각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 정액법이 있어요. 정액법은 매년 정액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이 있어요. 생산량 비례법은 말 그대로 생산량에 비례하여 가치가 감소하는 방법이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액법하고 생산량 비례법을 뺀 나머지 방법, 뭐 연수학계법,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정률법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러한 방법들. 이러한 방법들은 중요한 게 감가상각비가 초기에 과대 계상된다. 감가상각비가 초기에 과대 계상된다. 그래서 이 특징을 알아두세요. 정액법하고 생산량 비례법을 뺀 나머지 방법들,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정률법은 감가상각비 금액이 초기에 과대 계상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차를 사셨을 때 차가 1년만 지나면은 가치가 확 떨어져 있어요. 근데 10년 된 차나 11년 된 차나 그 차가 그 차죠. 그래서 감가상각은 초기에 과대 계상되는 게 보통 일반적이긴 해요. 자, 그래서 요 정도 특징만 알아두시면은 시험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각 방법들 있죠. 이 방법들로 감가상각비 금액 구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할 줄 아셔야 되세요. 기본이 기본인데 그까지 하면은 세무 2급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여러분들이 회계 1급이나 회계 원리에서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회계 1급 교재나 아니면 회계 원리 교재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유형자산의 처분을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은 배우는 흐름이 이래요. 자산을 취득하죠. 취득하고 난 다음에는 취득한 이후의 지출이 들어가겠죠. 취득 이후의 지출이 뭐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면 자본주 기출, 그렇지 않으면 수익적 지출이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뭘 해요? 감가상각을 하죠. 감가상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자산을 팔겠죠. 처분. 네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취득했을 때 취득 원가가 얼마가 되느냐, 취득한 이후의 지출을 어떻게 해결 처리해야 되느냐, 감가상각, 그 다음에 팔았을 때 분계, 그래서 마지막 요거 처분, 요거 보겠습니다. 칠판 좀 지우고 볼게요. 자, 유형자산의 처분인데 기본적인 분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다 아실 것 같은데 X1년 1월 1일 날에 건물을 5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이 건물의 내역연수가 5년이었다. 잔존가치는 0. 그럼 X1년도 말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10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객 100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건물의 취득가액이 500원인데 감누가 100원이니까 이 건물은 얼마짜리예요? 400원짜리 건물이죠. 요거를 X2년 초에 만약에 15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600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건물 500원 제거, 감누 100원 제거해야 되겠죠. 건물의 장부가액을 떨궈야 돼요. 400원짜리죠. 이 400원짜리 건물을 60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차변에 현금 600원 들어오겠죠. 그럼 400원짜리를 600원에 팔았기 때문에 이익이 얼마가 발생해요? 200원만큼 이익 발생하겠죠. 그게 뭐가 돼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2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8페이지에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 볼게요. 자, 2001년 1월 1일 날에 비품을 만원의 현금으로 취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X1년 1월 1일 날에 차변의 비품 만원, 대변의 현금 만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감가상각 보시면은 2001년 12월 31일 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그 내역연수가 4년, 잔존가치가 2,000원이니까 1년에 2,000원씩 감소하겠죠. 그럼 차변의 감가상각비 2,00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객 2,000원 이렇게 분개가 돼요. 그럼 비품의 취득가액이 10,000원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객이 2,000원이니까 이 건물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돼요? 8,000원이겠죠. 자, 근데 처분 시점이 언제냐면요. 2002년 6월 30일 날 비품을 9,000원의 외상으로 처분하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무2급에서는 이 기준 매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매각을 X2년도 1월 1일 날 한 게 아니라 언제였냐면요. X2년 6월 30일 날 매각을 했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감가상각 분계가 언제까지 돼 있어요? 전년도 말일까지 돼 있죠. 전년도 말일까지 감가상각을 하고 6개월을 더 쓰고 판 거잖아요. 6개월치 더 쓴 거에 대한 분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개월치 더 쓴 거에 대한 감가상각 분계를 해야 되는데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객이고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1년의 감가상각비가 얼마씩 돼요? 2,000원이니까 6개월 썼으면 딱 반이 됐겠죠. 반이면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1,000원, 대변의 감누 1,000원. 그러니까 월할 계산해서 12분의 6
그 12분의 6개월치만큼 감가상각 분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차변의 감가상각비 1,000원, 대변의 감루 1,000원. 요 분기를 하고 판매 분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취득가액이 10,000원이고 감루가 2,000원, 1,000원 해서 총 3,000원이죠. 이 비품은 얼마짜리예요? 7,000원짜리죠. 자, 요걸 얼마에 팔았대요? 9,000원에 외상으로 처분하였다죠. 그러면은 차변에 있는 비품 10,000원을 대변에 빼요. 대변의 감루가 총 얼마가 있어요? 1,000원 더하기 2,000원에서 3,000원이 있는 거죠. 차변의 감루는 3,000원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7,000원어치가 빠져나가죠? 7,000원, 장부가액 7,000원이 제거가 됐고 9,000원을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미수금이 얼마가 와요? 9,000원이 오겠죠? 7,000원짜리를 9,000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얼마가 발생해요? 2,000원. 2,000원만큼 유형자산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 필수분개 연습 볼게요. 1번 건물 도색 비용으로 9,000원을 현금 지출하였다. 건물 도색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이죠. 페인트실 벗겨진 거 다시 칠한 거니까 수익적 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은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돼요? 수선비죠. 차변의 수선비 9,000원, 대변의 현금 9,000원. 2번에 공장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공사대금 10,000원은 당좌 수표로 지급하였다. 엘리베이터는 자본적 지출이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자산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건물 10,000원, 대변의 당좌예금 10,000원이고 3번에 영업용 화물차의 타이어를 교체하고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동차 타이어 교체한 거는 수익적 지출이죠. 교체한 거니까. 그럼 차변의 수선비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차량 유지비로 하세요. 자동차와 관련된 수익적 지출은 계정 과목을 차량 유지비로 좀 부탁드릴게요. 차변의 차량 유지비 25,000원, 대변의 현금 25,000원이고 4번 보유 중인 토지를 90만 원에 매각했대요. 장부가액이 55만 원이니까 55만 원짜리를 90만 원에 판 거죠. 그럼 이익이 얼마예요? 35만 원이 되겠죠? 그럼 차변에 있는 토지를 대변에 빼요. 토지 55만 원 빼고 그 다음에 90만 원에 팔았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 90. 이익이 얼마예요? 35만 원이죠. 35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기계장치를 2001년 초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오던 중 2002년 6월 30일에 2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2002년 6월 30일에 감가상각 및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2001년 초 기계를 샀죠. 차변에 기계장치 얼마 주고 샀냐면요 200만 원 주고 샀네요. 그럼 X1년도 말에 감가상각 해야 되겠죠. 지금 내역연수가 3년, 잔존가치가 20만 원이니까 200에서 20을 빼면은 상각대상 금액이 180이고 내역연수 3으로 나누면은 60만 원이겠네. 그럼 차변의 감가상각비 60, 대변의 감가상각 누객 6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언제 팔았대요? X2년 6월 말에 팔았다죠. 그럼 6개월치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1년의 상각비가 60만 원이죠. 그럼 반년은 반년은 얼마예요? 30만 원만 상각하면 되겠죠. 자, 얼마에 팔았대요? 200만 원에 팔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차변에 있는 기계장치를 대변에 빼요. 200 빼고 감루가 얼마예요? 감루가 90만 원이죠. 그럼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의 90만 원. 그럼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110만 원이죠. 얼마에 팔았어요? 200만 원. 그럼 차변의 현금이 얼마가 와요? 200. 그럼 110만 원짜리를 200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얼마예요? 90만 원이죠. 9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중에 매각했다. 기중에 매각했으면은 매각하는 시점까지 감가상각 분개하고 팔아야 되겠죠. 자,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과 관련된 거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이론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8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지 버튼을 누르고, 요거 이론 문제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가 11문제 있죠. 좀 많은 편인데, 요거 한번 풀어보고, 강의 듣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겠죠? 자, 저는 바로 풀겠습니다. 자, 80페이지 1번. 문제 보시면 1번부터 저기 몇 번까지냐면요. 12번 문제까지는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 다음에 13번부터 그다음 16번 문제까지는 17번까지 아니네 18, 19번까지는 감가상각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자산과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는 취득원가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유형자산 분류 정의 및 분류 그러니까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문제가 유형자산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한 게 시험에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취득가, 취득원가 세 번째가 그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은 이 정의 및 분류가 1번에서 3번 문제까지이고 4번부터 그 뒤에 12번까지가 취득에 대한 부분이고 그 나머지가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이단 말이에요. 자, 이 순서대로 책에 내용이 실려 있죠, 문제가. 자,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상 유형자산이 아닌 것은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죠. 그게 아닌 거는 4번이네. 판매 목적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 재고자산이죠. 2번.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2번이겠죠. 투자 목적은 투자자산.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몇 번이겠어요? 1번이겠죠. 시세차익 목적이면 투자자산이죠. 자, 4번. 4번은 칠판을 좀 지우고 볼게요. 네, 4번 보시면은 주 한라는 4억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 백두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함께 4억 원에 매입하였다. 장부가액은 토지와 건물 각각 2억 원이다. 주 한라는 매입 즉시 650만을 들여 건물을 철거하고 4억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건물 철거 시 나온 골조는 100만 원에 매각하였다.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그럼 건물하고 토지를 함께 4억 원에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매입 즉시 650만을 들여 철거비가 650 들어갔으니까 철거비는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신축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한 거니까 건물하고 토지가액 그것도 땅값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비도 땅값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시 나온 골조 100만 원을 매각했으니까 이건 건물 철거비에서 빼야 될까? 토지가액에서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토지가액이 얼마가 돼요? 4억 550만 원이 되겠죠? 555만 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주 한 세에는 업무용 슈퍼컴퓨터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다. 이때 컴퓨터 취득원가는 컴퓨터 구입가액 800, 그 다음 업무용 소프트웨어 별도 구입비.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이에요. 이거는 그 컴퓨터 가액은 아니고 컴퓨터 택배 배송료, 컴퓨터 값이죠. 컴퓨터 설치비 20만 원도 컴퓨터 값. 컴퓨터 값은 830이 되겠고 6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할 경우 건물의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맞는 말이죠. 2번. 유형자산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발행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니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취득한 자산의 시가가 돼요. 근데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도 되겠고 7번. 단기 중에 공장용 2번이 답이에요. 6번은 7번. 단기 중에 공장 건설용 토지를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토지 취득대금이 3천만 원이죠. 자, 3천만 원이고 토지상의 구건물 철거비용 토지값 맞죠? 그다음 취득세도 맞고 재산세는 세금권가금 얘는 아니고 구건물 철거 시 철골 자재 등 매각대금 이건 빼야 되겠죠? 취득가액은 2번 3,300만 원이 되겠고 8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액으로 한다. 맞죠? 2번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해야 되겠죠? 2번이 틀렸네요. 자, 그럼 9번. 다음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들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답이 2번이겠죠? 쉬운 거고. 10번. 잘못된 것은 1번에 유형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 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건설자금이자는 단기 비용이 원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11번 상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 전라도 산업은 유형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중의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이 경우 그 잘못된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로 가장 옳은 것은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거죠. 그럼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 비용, 수선비 처리하는 거잖아요. 건물, 그러니까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을 비용으로 처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을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지금 높게 계산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져 있겠죠? 잘못 되겠어요? 비용으로 해야 될 거를 자산으로 했으니까 지금 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낮죠? 그럼 이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높게 계산이 되어 있겠죠? 자산으로 잡았으니까 현재 분계가 자산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계속 볼게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1번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실제보다 가속 예상된다.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했으니까 지금 현재 자산은 어떻게 됐겠어요? 자산은 과대 계산돼 있겠죠. 자산으로 잡아놨으니까. 그래서 자산이 실제보다 가속 예상된다. 틀렸고 2번에 재무상태표상 부채하고는 전혀 관련 없죠. 3번 손익계산서상 단기 순이익이 실제보다 가대 계상된다. 그쵸? 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높게 계상돼 있겠죠? 답이 3번이 되겠고 12번 다음은 일반 기업회 기준상 유형자산의 교환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이종자산 간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종자산의 교환은 뭘로 해야 되겠어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해야 되겠죠. 취득 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1번이 틀렸네요. 자, 13번부터 이제 감가상각 문제들이죠. 자, 13번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과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제2기인 2017년 말 결산 시에 계상하여야 할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취득일이 2016년 1월 1일이잖아요. 내역연수가 10년, 정률법이잖아요. 그럼 2016년도에는 정률법은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얘는 미상각 잔액에다가 뭘 곱해요? 정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 금액을 구해요. 미상각 잔액에 정률을 곱해서 구하는데 지금 미상각 잔액이 얼마냐면요. 2016년도에는 감가상각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200만 원 여기에 상각률이 몇 %예요? 10%. 그래서 얼마에 20만 원이죠. 자, 그럼 2017년도에는 얼마가 되느냐? 미상각 잔액의 정률이니까 2017년도에는 200만 원 빼기 상각이 20만 원 됐죠, 작년에. 상각률이 몇 %예요? 10%. 그래서 상각비가 얼마가 나와요? 18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2017년에 계상해야 할 감가상각비는 18만 원이고 누계액은 요거 두 개 더해야 되겠죠? 더해서 38만 원.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그럼 14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읽어보면 맞는 말이고 2번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 시점에서 잔존가액을 추정한 후 물가 변동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잔존가액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데 잔존가액은 한번 결정되면은 이게 변동을 한다.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회계 변경이거든요.
회계 추정의 변경인데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법이 아니라 전진법. 네. 취득 시점으로 돌아가서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고자 한 그날부터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잔존가액을. 그래서 2번은 나중에 회계 변경 및 오류 수정을 배워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틀린 말이에요. 취득 시점에서 잔존가액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바뀐 시점부터 바뀐 걸로 가면 되는데 이건 안 중요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 거기 1번하고 3번하고 4번 지문만 읽어두세요. 2번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는 문장이거든요.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럼 15번 문제. 다음 중 현행 일반 기업회 기준사상 감가상각 대상인 것을 모두 골라내며 상각 대상 자산. 이거 앞에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자,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형체가 있는 거죠. 무형자산도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산이고 형체가 없는 건데 둘 다 영업활동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근데 유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 딱 두 개가 있는데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왜 그러냐면요. 땅은 시간이 지나도 똑같단 말이에요. 100만 년 전의 땅하고 지금 땅하고 차이가 있나요? 똑같아요. 자,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있죠. 건설 중인 자산은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15번 감가상각 대상인 것을 모두 골라내며 가의 사옥으로 사용 중인 건물 얘는 맞죠? 나의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오토바이 맞고 다의 매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토지가 있는데 매매 목적이니까 투자자산이겠죠? 얘는 감가상각 안 하죠? 폐기 예정으로 보관 중인 기계장치. 자, 폐기 예정이니까 얘도 뭐예요? 투자자산으로 분류 변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장치가 사용을 할 때는 유형자산이에요. 기계가 공장에서 이렇게 사용할 때는 유형자산인데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폐기하려고 해요. 그럼 공장 밖으로 나서 외부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폐기 예정으로 보유 중인 기계장치는 더 이상 만드는 거와는 관련이 없이 팔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자산으로 분류 변경해야 돼요. 자, 16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인정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서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매 기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답이 4번이죠. 연수학계법. 3번에 조업도 비례법이 있는데 이건 생산량 비례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조업도에 비례하여 가치가 감소하는 방법. 정협법하고 생산량 비례법을 뺀 나머지 방법은 감가상각비가 초기에 가득 예상되고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고 했었죠. 17번 다음 중 유형자산과 관련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겠죠. 내용연수는 실제 사용시간 또는 생산량의 단위를 말한다. 실제가 아니라 예상치잖아요. 근데 감가상각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실제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상치로 해야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 18번 다음은 유형자산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업활동을 위한 토지도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맞죠? 2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비용화시키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맞고 3번 유형자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지출은 이를 지출 시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단기 비용으로 모든 지출은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면은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3번이 틀렸고 19번 감가상각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감가상각 방법의 선택은 현금흐름과 절세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절세는 절대로 답이 안 돼요. 세법과 관련해서 세법을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회계는 세법을 따르지 않고 회계 기준에 따라서 분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 다 풀었고 이제 뒤에 실전 연습 문제, 분계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되는데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374페이지예요. 374페이지 6번부터 거기 376페이지 25번까지 다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가 꽤 많죠. 이건 제가 잠깐만 좀 쉬었다 풀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풀어보세요.